안녕하십니까. 제가 선생님들하고 법 공부를 같이 할 정윤홍입니다. OT를 짧게 할게요. 일단 책 제목을 보세요. 법 집중반 교재라고 돼 있죠. 자습용 책이 아닙니다. 이건 혼자 이 책을 읽고 공부하라고 만든 책이 아니에요. 제가 법 집중반 임용 강의를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자습 금지입니다. 이건 절대 자습용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좀 미완성 상태로 출판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랑 수업을 하면서 보충해 나가면서 책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미완성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년 커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1월 달에 시작하는 법 집중반 강의가 있죠. 이게 일주일에 6시간을 합니다. 일주일에 6시간을 해요. 3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는데 보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한 초중순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보강을 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은 해봐야 아는 겁니다. 한번 보강을 최대한 적게 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5월부터 가면 우리가 이제 그 기출하고 이게 뭐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법이 2시간 들어가요, 일주일에. 그 다음에 그 과정 끝나면 사인사색을 하거든요. 법이 일주일에 2시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의고사랑 최종 핵심 내용 정리를 하거든요. 법이 일주일에 1시간 반 정도 들어가요. 느낌 오셨나요? 이 과정 법 집중반만큼 자세한 설명을 할 기회는 앞으로 없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저 1년 커리 중에 맨 처음 시작하는 커리인데 가장 중요한 커리예요. 진짜 전혀 법학을 공부 안 하셨다고 생각하고 진짜 고등학생 애들 가르치듯이 시작해가지고 쭉 교원 임용에 필요한 법적 지식 수준까지 쭉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가장 메인이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커리에서는 힘들 거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커리고요. 그리고요, 한 가지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아예 법학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교원 임용 강의에서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에 비해서 좀 오개념이 형성된 분들을 가르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원 임용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고등학교 때 수능을 정치와 법으로 배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한 번 잘못 배워서 오개념이 딱 틀이 잡혀버리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나요? 확증 편향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거 아니다. 이거다 가르쳐줘도 못 믿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등학교 때 정치화법을 배웠다면 딜리트를 시키세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쌓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수업 자체를 이 커리는 아주 친절한 수업이 될 거예요. 차근차근 초보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책 목차를 한번 보자고요. 책에 어떤 내용이 쭉 들어있는지. 제일 먼저 법 일반론이라고 있죠.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법학은 아니에요, 사실. 전형적인 법학은 되게 조문에서 출발합니다. 뭐 헌법 몇 조가 어쩌고 민법 몇 조가 어쩌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요쪽은 그런 식의 논리 구조가 아니에요. 좀 법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그 기본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대체로 쉬운데 이게 법 일반론이 약간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법 철학 관련된 이야기가 살짝 난이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어렵게 시험 문이 안 나와요. 물론 법 철학 자체가 그 학문이 쉽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임용에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민법. 민법이 그 가장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적 지식 축적이 가장 많이 된 법 파트예요.
법이 보면 이게 파트가 있잖아요. 이게 파트가 있는데 민법학이 가장 이론적 축적이 많습니다. 우리 그 중학교 다닐 때 그 세계사 파트가 있잖아요. 사회책에. 그래서 로마법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주로 민법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법이 학문의 체계를 갖춘 건 로마 시대 때부터다. 한 2000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이게 지식 축적이 많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쪽이 사실 양은 많아요. 그리고 민법학이 다른 분야보다 먼저 발전했어요. 그래서 민법학에서 발전한 법 개념이 헌법으로도 넘어가고 뭐 행정법으로도 넘어가고 다른 분야로 넘어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사회과의 세 가지 전통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회과 교육학에서 그 브루노 영향을 받은 어떤 사회과로서 사회과 전통으로 본다면 민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법학의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발달한 개념이 다른 법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법 일반론 다음에 바로 민법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서 민법이 제일 많이 나오냐?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해마다 이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까지 쭉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헌법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민법이 끝나면 헌법이 나옵니다. 헌법이 나오는데 왜 헌법이 가장 이게 우리 임용시험에서 많이 나오냐? 사실 헌법학의 역사는요 그렇게 깊은 학문은 아니에요. 같은 법학이라 하더라도 19세기 후반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 몇십 년 됐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길질 않아요, 헌법학은. 그런데 왜 이게 임용에 제일 많이 나오냐 그러면 교육과정 반영이 제일 높아요. 애들 교과서에 보면 헌법 관련된 이야기가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법 중에는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럼 교과서가 왜 그렇게 구성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그 사회과의 세 가지 전통이다라고 했을 때 그 시민성 전달 모형이라고 있죠. 시민성 전달 모형. 그럼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시민성을 전달할 때 문화유산 전달이라고 했잖아요. 조선시대 가부장제 전달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헌법적 가치를 갖다가 문화유산으로 전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반성적 사고로서 사회과 모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능력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회 문제 해결 그 수업 모형 중에 하버드 모형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그 하버드 모형에서 뭐 사실 문제, 가치 문제 있는데 가치 문제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헌법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사회과에 세 가지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전통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헌법이 교육과정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헌법이 시험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도 헌법을 다루는 분량이 가장 많아요. 민법을 맨 앞에 했다가 배치한 것은 역사가 가장 깊고 민법에서 발달한 법학 개념이 다른 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을 먼저 배치한 거고 분량이 헌법이 가장 많은 이유는 이게 가장 교육과정 반영 정도가 높고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아서 그렇습니다. 헌법이 끝나면 이제 형법이 나옵니다. 형법. 우리가 이제 법학에서는 기본 3법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되게 이제 헌법, 민법, 형법. 그래서 헌민형 이렇게 약자로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법학의 어떤 기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도 좀 형법이 반영돼 있습니다. 물론 뭐 헌법보다는 비중이 낮긴 하지만 그래서 형법도 이것도 꾸준히 좀 출제가 됩니다. 거의 매년 뭐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 물론 안 나온 해가 있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을 딱 보면요. 쭉 나가다가 형법 강론이란 챕터가 있을 거예요. 형법 강론. 이란 챕터 보이죠? 그렇죠? 형법 강론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분야는 아니에요. 형법학 중에서도 강론 앞까지 챕터를 갖다가 형법 총칙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총론 내지는 총칙이라고. 그쪽 파트가 많이 나오지 강론 파트는 교육과정 반영 정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출제 비중이 낮다. 그렇다면 지금 책에서 320페이지부터 330페이지부터 형법 강론이 시작되잖아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 수업은 8, 90% 사실 끝났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 일반론은 비중이 좀 낮고 헌법, 민법, 형법에서 앞부분이 있죠. 강론 앞부분까지 하면 거의 한 80% 이상, 8, 90% 배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법 파트가 있어요. 행정법은 현재 교육과정에 반영이 거의 안 된 법 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물론 방심하면 안 되는 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그 학부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제 법학과 출신 교수님들, 법학 박사들을 보면 다 배워요. 대학원 가는 순간 자기 전공만 공부합니다. 그래서 행정법 교수님은 행정법만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현상 나타나지 않나요? 영어 선생님은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수학 선생님은 수학이 엄청 중요하고, 우리 사회과 선생님들은 사회과가 제일 중요하고, 행정법 박사 출제위원 들어가면 내버릴 수도 있어요. 문제는 또 행정법 박사가 많다는 게 함정이에요. 왜 행정법 박사가 많은지냐 그러면 학문의 수요가 높아서 그래요. 현대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행정국가 현상, 행정적 지배 현상 들어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법이 좀 수요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방심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법, 국제법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제법은 국제정치학하고 합쳐져 가지고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교과서 단원에. 그래서 김현중 선생님도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국제법 파트를 수업할 때는 제가 김현중 선생님한테 많이 의존을 할게요. 사실 국제정착에서도 국제법에 제가 다룬 내용들하고 좀 겹칩니다. 물론 이제 접근 방법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법학하고 정치학의 학문의 속성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다룰 거고요. 소송법은 그 민사소송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거든요. 크게. 물론 많이 따지면 뭐 행정소송법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민사소송법은 교육과정의 반영 정도가 굉장히 지극히 낮아요. 형사소송법 이게 반영 정도가 좀 높아요. 얘들 교과서에 보면 그 중단원에 그런 단원이 있어요.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이런 단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헌법학하고 형사소송법학이 있죠. 요게 결합이 돼가지고 교과서에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소송법 이야기는 좀 출제 비중이 있습니다. 요건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기타법이 있는데, 기타법에서는 가장 교육과정 반영 정도가 높은 건 사실 노동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타법 중에서도 보면 노동법이 좀 출제 빈도가 높아요. 우리 임용시험에도. 그러니까 교사를 뽑는 시험이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노동법 이쪽이 좀 출제 비중이 높고요. 자, 대충 OT는 이 정도로 하고요. 수업 진행을 한번 좀만 해볼게요. 좀만 하다 쉽시다. 표정이 벌써부터 지쳐 보여가지고 걱정은 되는데 법 일반론은 앞쪽 쉬운 이야기거든요. 쉬운 이야기니까 좀만 해보자고요. 자, 법의 의의다. 그래서 법의 개념과 기능이 있죠. 출제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X를 치는 건 너무 과격하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충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법과 도덕의 비교 있죠. 이쪽은 뭐 출제된 적도 있고 뭐 얘들 교과서에도 어느 정도 이건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일단 표부터 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법하고 도덕이 추구하는 게 뭐냐 잠깐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지금 법과 도덕을 표로 제가 비교해 놨죠. 얘들 교과서 자체가 이걸 둘을 비교하거든요. 제가 표로 정리했는데 왜 비교할까요? 이건 뭐 법학이 아니라 그냥 일반론적 이야기인데 우리는 비슷한 걸 비교합니다. 공통점이 있는 걸 비교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K5라는 승용차 아시죠? 소나타라는 승용차 아시죠? 비교하죠.
가격 비교하고 디자인 비교하고 연비 비교하죠. 왜 그럴까요? 공통점이 있으니까. 소나타하고 치와 비교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하죠. 그렇죠? 비슷하면 우리가 차이점을 찾는 거예요. 갑자기 TMI가 될 수도 있는데 이성교제하다 그러죠. 우리는 너무 다른 것 같다. 다른 게 많이 보일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둘이 공통점이 많아서 그래요. 유상종이라 그러죠. 공통점이 많으니까 둘이 사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점도 많이 보이는 겁니다. 고양이하고 소나타의 차이점을 우리가 비교하지는 않아요. K5하고 소나타를 비교하지. 법과 도덕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둘 다 사회 규범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상 지켜야 되는 어떤 규범에 해당됩니다. 도덕 규범이라 그러잖아요. 둘 다 규범의 측면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내용 중에서 보면 겹치는 것도 많아요. 도둑질 하지 마라. 법에서도 도둑질 하면 안 되잖아요. 도덕에서도 도둑질 하면 안 되잖아요.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비교를 한 겁니다. 잠깐 이거 쓰실 필요까지는 없는 그냥 TMI였는데 제가 너무 진지한 얼굴로 해버린 것 같네요. 자, 차이점을 볼게요. 도덕은 선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은 정의를 추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의가 무엇이냐는 옆 페이지에서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은 강제성이 없는데 법은 강제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초반전이니까 친절하게 가볼게요. 이때 강제성이라는 게 좁은 의미로 보면 국가 권력, 다른 말로 공권력이라는 표현을 또 쓰죠. 우리가 공권력. 물론 국가 권력과 공권력이 완전히 동의하냐 약간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 범위 차이는 있는데 그냥 비슷한 말이니까 쓸게요. 이렇게. 에 의한 강제를 의미한다는 게 협의인데요. 광의로 본다면 공권력에 의한 강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강제까지도 포함시키는 설도 있거든요. 자, 물건을 훔쳤어요. 자, 국가 공권력에서 어떻게 강제가 되죠? 형사처벌 되죠. 절도죄로. 그렇죠? 그래서 법은 강제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빌렸어요.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가 소송을 걸겠죠. 그래서 채권자가 소송에 이기면 그걸 이제 승소한다 그러거든요. 이기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좀 재미가 없어서 제가 이용재 선생한테 돈을 1억 빌려줬다. 이용재 선생이 안 갚는다. 제가 채권자고 이용재 선생이 채무자죠. 그러면 제가 이용재 선생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소송하겠죠. 승소하겠죠. 그래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집행이라는 걸 해버립니다. 이용재 선생님 재산을 경매해가지고 그 경매 대금 나오면 거기서 제가 제 돈을 챙기게 돼요. 그럼 이용재 선생은 저한테 돈을 갚기 싫었어요. 돈을 갚는 게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왜 지키냐? 어차피 버텨봐야 소송할 거고 그래서 재산 강제 집행할 거니까 한다. 이게 바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인데 형사 처벌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강제 집행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공권력에 의한 강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심리적 강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어떤 사회적 비난? 사회적 비난? 자, 법을 어겼어요. 사회적 비난 받죠. 근데 문제는 도덕을 어겨도 사회적 비난도 받아요. 그래서 이 넓은 의미로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법과 도덕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하다는 측면이 돼요. 넓은 의미로 봐버리면 이 강제성을 도덕도 사회적 비난 때문에 심리적인 강제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국가 공권력이 강제하지 않더라도 도덕을 지키는 측면이 있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본다면 법과 도덕은 강제성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요게 다수적인 견해예요. 요건 소수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법학이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연구가 많이 진행된 분야라 그랬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연구가 좀 많이 진행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학설들이 좀 많이 갈려요. 아주 세부적인 논점에 있어서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사회과 선생님들 같으면 이제 고등학교 때 정처법을 배우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 대학 다닐 때 또 법학을 배우신 분이 계실 텐데 우리 선생님이 내지는 우리 교수님이 이걸로 가르쳐줬다. 이걸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교수님 진짜 훌륭하신 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우리 교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수님처럼 주장하는 건 소수설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걸로 배웠다 그랬을 때 이게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다른 쪽의 견해가 있고 오히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게 소수설이다. 그럼 출제위원도 아무래도 다수설 쪽에서 들어갈 확률은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강제성, 비강제성은 좁은 의미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야 법과 도덕이 구별이 되죠. 넓은 의미로 봐버리면 도덕도 사회적 비난이 있어 심리적 강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구분이 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 타율성은 사실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강제성을 국가 권력에 한 강제로 봤을 때 도덕 같은 경우는 국가 권력에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걸 자율성이라 그럽니다. 법 같은 경우는 타율성이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건 내가 지키기 싫어도 어차피 국가 공권력에서 강제가 되기 때문에 지킨다. 그래서 이걸 타율성이라고 합니다. 아까 사례로 제가 이용재 선생한테 돈 빌려준 그 사례로 이용재 선생이 저한테 갚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걸 갚는 이유는 뭐냐? 어차피 안 갚으면 국가 공권력에서 강제가 돼서 자기 재산이 강제 집행 당할 거니까 그러니까 갚게 된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타율적으로 지키는 거다. 그래서 타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면성, 외면성이란 말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면성이란 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동기를 중시해요. 동기라는 건 어떤 행위의 동기라는 건 마음속에 있잖아요. 법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로 그게 문제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외부로 그게 행위로 나왔든지 어떤 결과로 나왔을 때 그걸 갖다가 문제 삼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외면성을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완벽하게 구분되는 않는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선생님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 이제 형사재판에서 범행 동기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법학적 판단에서도 동기 판단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중점이 어디로 갔냐 이 차이입니다. 중점이 이건 행위와 결과 중심이다 이야기고요. 도덕은 의무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렇게 의무만 강조해요. 근데 법은 권리 의무가 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면성, 쌍면성 내지는 일면성, 양면성이라 그럽니다. 자, 이 표는요. 나오면 맞추라고 주는 문제. 나오면 맞추라는 문제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야기는 좀 OT성 발언인데 처음부터 너무 암기에 치중하는 건 지금 단계는 아니에요. 결국 우리 임용시험이 암기가 돼서 서술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긴 한데 아직까지 법학에 익숙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요걸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가야 됩니다. 잠깐, 블룸이란 교육학자 유명하죠? 그분 이론이 1960년대 나왔더라고요. 이해를 체크하는 방법이 뭐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기, 설명하기. 지금 단계에서는 수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수업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수업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 설명을 들을 때도요, 저걸 저런 식으로 설명하는구나. 나라면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으세요. 애울라 그러지 마세요. 일단 설명이 됐다는 건 이해가 됐다는 거고, 이해 안 된 것에 비해서 암기는 쉬워져요. 물론 이해됐다고 암기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닌데, 이해가 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반복,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반복 있죠. 이게 암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법학 파트를 공부할 때는. 그래서 이해를 체크하는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설명하기, 이걸 갖다가 수업한다는 느낌으로 설명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쭉쭉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이로 법적을 가려요. 도덕적을 보고 선추구 그러면 정의추구, 비강제성 그럼 강제성, 이런 식으로 서술이 가능한지도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가 아니라 일단 이걸 먼저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칸트의 도덕성과 합법성이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칸트는 윤리과에서 중요한데 우리 사회과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죠. 칸트의 그 도덕성과 합법성에서요, 칸트에 의하면 도덕률에 따르는 행위 가운데 내면적 동기까지도 구비한 행위를 도덕성이라고 하고, 외면만이 도덕률에 적합한 행위를 합법성이라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교사가 한강 공원 있죠. 거기 이제 애들을 데리고 현장 수업을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애가 빠졌어요. 그 학생을 구조하지 않으면 교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죠. 그런데 사실은 그 빠진 애가 미운 애였어요. 이 말이 좀 위험스럽긴 한데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교실에 가면 미운 애 있어요. 없을 것 같죠?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걸요? 선생이니까 얘들 다 사랑해야 되는데 정이 안 가는 애가 분명히 있어. 하필이면 걔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걔를 갖다가 내 구조해 주지 않으면, 사실 구조하기 싫었어. 그러면 내가 처벌당할 것 같아. 법적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건졌어요. 그러면 그건 합법성은 맞죠. 결과적으로 법에 합치되는 행동을 했죠. 내면의 동기까지 도덕적인 건 아니죠. 그게 바로 합법성이에요. 그런데 내면의 동기까지 도덕성이 있어서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애를 하더라도, 그리고 나는 선생이니까 모든 학생들을 사랑해야 되니까,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건 이익 불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냥 몸이 먼저 움직여서 딱 구했다. 그럼 내면의 동기까지 도덕적이죠. 그렇다면 그걸 도덕성이라고 불러요. 쉽게 구분되시죠? 그래서 지금 도덕률에 따르는 행위다. 학생을 구조했다. 동기까지도 구비했다. 나는 선생이니까 모든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런 도덕까지 이런 행위는 도덕성이라 그러고, 외면만이 도덕률에 적합한 행위, 사실은 구해주기 싫었다. 한편으로는 쌤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법적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구해주기는 싫었지만 구해줬다. 그건 합법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